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네요. 우리가 이번 주제는요,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를 1차 방정식으로 풀 건데, 사실은 그것들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1차 방정식을 굳이 쓰지 않고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주제 3, 주제 4가요, 전부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물론 중학교 1학년 거를 다 배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방정식으로 세워서 풀면 되겠네 라는 건데, 사실 그것보다 이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주제 3, 주제 4에서 조금 다루고 갈 겁니다. 주제 3은 조금 덧셈 뺄셈 같은 개념이고요. 주제 4는 어떤 비율 관계, 배수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들어있는데, 어찌됐든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문제들은 아마 초등학생 때도 한번 좀 풀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각각 닭과 강아지가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닭과 강아지의 머릿수의 합은 25이고, 이게 25마리라는 뜻입니다. 닭하고 강아지를 합치면 25마리고요. 다리수의 합은 64개입니다. 이때 닭과 강아지는 각각 몇 마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중학교 1학년 학생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닭하고 강아지가 있는데 뭘 X라고 놓을까요? 닭을 X로 놓읍시다. 그러면 닭과 강아지의 머릿수의 합이 25라는 얘기는 25마리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강아지는 25 빼기 X마리입니다. 이때 다리수의 합이 64개라고 했는데, 닭은 다리가 2개니 X마리의 닭 다리수의 합은 2X고요. 강아지는 다리가 4개입니다. 얘를 더한 게 64이다. 이 1차 방정식을 풀면 X가 나올 겁니다. 빨리 풀어볼게요. 2X 더하기 100 빼기 4X는 64. 요거 하면 마이너스 2X고요. 얘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6. X는 18 이렇게 됩니다. 즉 닭이 18마리고요. 강아지가 7마리가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1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조금 더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고민해 볼 건데요. 닭과 강아지의 머릿수의 합이 25개, 그러니까 25마리라는 뜻이죠. 만약에요, 닭만 25마리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다리수의 합이 50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닭 한 마리를 강아지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요, 24 곱하기 2 한 마리니까 4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닭이 한 마리 줄었으니까 다리가 2개가 없어졌을 거고, 강아지가 한 마리 늘어났으니까 4개가 늘어났을 거니까 2개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해석이죠. 그쵸? 왜냐면 닭이 한 마리 줄고 강아지가 한 마리 늘었다라는 건 다리 2개인 닭이 한 마리가 없어지고 다리 4개인 강아지가 늘었으니까 닭이 2개가 늘어났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만 더 해보면 23이고 2이면 얘는 54였을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한 마리 늘어날 때마다 얘가 2개씩 늘어납니다. 얘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1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7마리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때 닭은 18마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찾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규칙성을 볼 수 있겠니? 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어른과 어린이 60명이 나무를 심고 있는데, 어른은 3그루씩 심고요. 어린이는 1그루씩 심습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모두 122그루의 나무를 심었대요.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역시 어른과 어린이가 60명이 있는데 어린이만 60명이 있었다면 나무는 60그루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가 1명 줄고 어른이 1명 늘어났다면 한 그루 심은 아이가 하나 줄고 3그루가 2개가 늘어났겠죠.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64그루가 심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22그루가 심어지면 여기가 얼만큼 늘어났어요? 2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62명이 늘어났다는 건 31개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어른이 31명이라는 뜻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는 29명이었어요. 네, 이렇게 세자라는 뜻이에요. 해결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규빈이가 퀴즈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기본 점수는 50점이고 맞추면 플러스 10점, 틀리면 마이너스 3점을 받는 문제가 있어요. 규빈이가 모두 20문제를 풀었는데요. 뭐 맞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점수는 159점입니다. 도대체 몇 문제를 맞췄을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50점이 있고요. 맞으면 플러스 10이고요. 틀리면 마이너스 3입니다. 만약에 규빈이가 20문제를 모두 맞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으면 규빈이의 점수는 모두 몇 점이 됐을까요? 20문제를 맞췄으니 200점에다가 기본 점수 50점을 더해서 250점이 됐을 겁니다. 만약 규빈이가 한 문제를 틀리고 19문제를 맞췄다면, 자, 이것도 계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일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10점이 줄어들고 3점이 감점돼서 13점이 줄었을 겁니다. 자, 요걸 발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얘가 237점이었을 거예요. 자, 이제 159점을 맞췄다고 했으니까 이 차이가 얼마인지를 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250 빼기 159. 91점. 91점은요, 13으로 나누면 7입니다. 그쵸? 즉, 한 문제 틀릴 때마다 13점이 깎이는데 91점이 깎인 걸 보면 7문제를 틀렸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20문제 중에 13문제를 맞추고 7문제를 틀린 상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 맞았다고 거꾸로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견해서 얘로 방정식을 푸는 게 훨씬 좋은 풀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중학생이 되고 나서 방정식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1차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식만 세우겠습니다. 맞힌 문제를 x라고 한다면 틀린 문제는 20 빼기 x개입니다. 점수는요 50 더하기, 자, x점을 맞췄으면 10x만큼이 늘어날 것이고요. 20 빼기 x개를 맞췄으면 3만큼이 줄어들 거예요. 얘가 159이다. 요렇게 식을 세우면 얘가 1차 방정식으로 푼 거예요. 우리는 이 1차 방정식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우리는 1차 방정식 이전에 이런 문제의 구조를 지금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소진이네는 매일 아침 우유를 3개씩 배달해 먹습니다. 그런데 4월 며칠부터 500원이던 우유가 1,500원으로 500원이던 우유가 550원으로 인상되었대요. 그래서 4월달 30일 동안 우유값을 계산해 봤더니 46,800원이 되었대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선 우유가 3개씩이고요.
오르기 전에는 한 개에 500원이었으니까 1,500원어치씩 매일 우유를 먹었어요. 만약에 그리고 오르고 나서는 1,650원이 되었죠. 만약에요, 우유값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유값이 안 오른 상태였다면 1,500원 곱하기 30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45,000원을 지불하는 게 맞죠. 그렇죠? 우유값이 4월 달에 안 올랐다면 저는 매일 1,500원어치씩 우유를 먹었으니까 45,000원을 냈을 겁니다. 만약에요, 인상된 날이 딱 하루 있었다면, 예를 들면은 4월 29일까지는 정상이었다가 4월 30일에 딱 인상이 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쵸? 1,500원으로 계산된 날이 29일이고 1,650원으로 계산된 날이 하루였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150원이 올랐다,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보면 얘하고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얘 빼기 얘 얼마입니까? 1,800원입니다. 근데 하루마다 150원씩이 올랐으니까 1,800 나누기 150을 하는 거죠. 180 나누기 15를 하면 됩니다. 즉 12일 동안 1,650원을 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8일 동안은 1,500원을 낸 거죠. 즉 4월 18일까지는 정상적으로 먹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 19일부터 1,650원, 그래서 우유값이 인상된 날짜는 4월 19일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얘도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까지 계산하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나이에 관련된 문제를 한 2개 풀어볼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자,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8년 전에, 언니의 8년 전 나이는 동생의 1년 후의 나이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현재 언니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가 있어요. 언니의 8년 전 나이는 동생의 1년 후의 나이하고 똑같대요. 언니하고 동생이 지금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9살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언니의 5년 후 나이. 자, 언니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언니의 5년 후 나이와, 여기 5년 후 나이입니다. 언니의 5년 전 나이. 얘랑 얘를 합치면 34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얘는 여기 지금 언니 나이에다가 5 더한 거고 언니 나이에다가 5 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언니 나이 빼기 5고요. 이게 언니 나이 더하기 5입니다. 그러면 얘랑 더하면 언니 나이의 2배가 되겠죠. 그게 34니까 언니 나이가 17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나이는 17살이고 9살 차이가 났다고 했으니까 동생 나이는 8살이다. 됐습니까? 두 사람의 15년 후 나이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17 더하기 15하고 8 더하기 15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특별하게 별다르지는 않죠. 별다르지는 않는데, 그림으로 조금 그려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요 앞쪽을 계산하기 전에 저는요, 5년 후의 나이와 5년 전의 나이가 34살이다. 여기를 통해서, 언니의 나이를 17살을 먼저 구했어요. 저는 이걸 먼저 구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언니가 17살이니 17살에서
8년 전 나이면 17 빼기 8 하면 9살이고 이게 동생의 1년 후 나이니까 동생이 8살이다. 뭐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올해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2살이에요. 6년이 지나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거를 이제 미지수를 안 쓰고 쓰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버지의 나이를 A라고 하고 이게 아버지 나이예요. 아들의 나이를 B라고 한다면 얘가 52고요. 6년이 지나면 아버지 나이는 A 더하기 6이 될 거고 아들의 나이는 B 더하기 6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된다. 이렇게 쓰면, 만약 이렇게 풀면 이건 이제 연립방정식 중2에서 배우는 문자가 2개인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물론 얘를 1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 거냐면,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놓으면 얘는 52 빼기 x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52 빼기 x인데 6년이 지나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58 빼기 x고요. 여기는 x 더하기 6이에요. 그런데 3배가 된 게 같다. 이렇게 풀면 이제 우리는 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안 구할 거예요. 자, 이 문제의 구조는 뭘 이해하라는 거냐면, 아버지하고 아들 나이의 합이 50이래요. 자, 질문합니다. 1년 지나면 두 사람의 나이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둘 다 1년씩 늘어나니까 1년 지나면 54가 될 거예요. 6년이 지나면 12년이 늘어나야 되겠죠. 왜냐면 아버지도 6년 지났고 아들도 6년 지나서. 그러면 64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64를 4로 나눠서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3, 아버지가 4분의 3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64를 4로 나누면 16이거든요. 여기가 16살, 여기가 16 곱하기 3, 48, 16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올해 아들의 나이는 10살이었고 아버지의 나이는 38살인, 왜냐면 이게 6년 전이거든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52살인데 6년이 지나면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도 2년씩 늘어나서 64가 될 거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가 3배,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라고 했으니 얘가 x면 얘가 3x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4분의 1로 나눈 x가 16이고 여기가 48이더라. 이제 거꾸로 6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아까 이거 30 몇이라고 쓴 것 같은데 잘못 썼나 본데 이게 42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올해 아들의 나이는 10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1차 방정식으로 구하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음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나이를 각각 구하세요. 자, 오빠가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자, 오빠가 조금 더 나이가 있겠죠? 오른쪽이 더 나이가 많은 겁니다. 동생이고요. 내가 지금의 네 나이였을 때, 오빠가 동생 나이였을 때, 그러면 오빠가 동생 나이였을 때면 이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있을 거고요. 동생이 그때, 예를 들면 오빠가 이 나이면 동생도 이만큼 갔을 거예요. 이때 9살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가 내 나이가 될 때, 자, 이번에는 동생이 오빠 나이가 될 때 오빠는 이 간격만큼 더 늙어 있겠죠. 그런데 24살이래요. 그러면 지금 요 간격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24 빼기 9 하면 얘 빼기 얘 하면 15고요. 여기가 5만큼의 간격이에요. 즉 동생은요 14살이고요. 오빠는 19살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간단한 문제죠. 얘를 1차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면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그려서 간단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제법 간단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 주제사가 얘보다 살짝 어려운데 그래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주제사도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주제 3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주제 4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